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아이들한테 이 투자라는 거에 즐거움을 가르쳐 주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국영수만 잘해라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끊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막 안 좋다고 막 난리가 칠 때 그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또 최근에 참 이 8월, 9월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렸잖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는데 작년 말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했던 주린 분들 뭐 웃음이 활짝 폈었는데 1월서부터 쭉 하향 내려오면서 그렇죠. 또 막 변동성 때문에 또 급락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막 멘탈이 막 붕괴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어떤 뭐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느냐. 그렇죠. 근데 저는 전략이 있는 게 이상하거든요. 전략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내가 계속 예측하려고 하거나 알지 못하는 거를 맞추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형주라든가 어떤 주식이 막 올라갔다가 또 이번에는 또 뭐가 올라갔다가 그거를 다 알면은 정신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해요.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똑같은 철학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내가 투자한 기업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장기적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건지 그런 그 연습을 계속 해 나가는 거지. 그때 시장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어려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또 걱정을 또 같이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삼성전자 뭐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피크아웃이다. 막 목표 주가 확 낮추면서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시장 환경이 뭐 갑자기 독점 규제를 단독점 규제가 일어난다. 근데 중국 보니까 엄청나게 후유증이 크잖아요. 급락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게요.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한 게 90년대 초부터 투자했는데 쭉 30년을 보면서 그런 삼성전자에 대한 팔아야 되는 이유, 사야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제기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투자가의 몫이긴 하지만 한 번도 그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을 어떻다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뭐 불이 난다든지 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회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또 하나는 급락했을 때 많은 케이스 그때가 바잉 찬스예요. 왜냐하면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대부분 시장은 오버리액트예요. 과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지 시장에 따라서 내가 막 샀다가 팔았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나쁜 뉴스가 나오면 막 덩달아 같이 판다든가 그거는 이제 잘못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어려운 게 당연히 그런 시장에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그런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냥 일상적인 일들 중에 하나다. 일상적인 주식 투자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맞출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내가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죠. 장기 투자하면 그런 걸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고 특히 이제 아까 네이버도 얘기하시고 카카오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는 게 그걸 이제 맡게 되고 독과점 그런 걸 맡게 되는 게 회사에다 반드시 나쁘지도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막 회사가 그 확장하는데 사실 돈 벌고 안 벌고 상관없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회사가 너무 비대하게. 근데 규제가 들어오면로 인해서 회사가 한 번 더 체크하는 거가 있거든요. 아, 한번 자기 점검을 하면서 그렇죠. 추스린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10조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10조의 돈 버는 것만큼 이 규제 때문에 없어졌을까?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요새 규제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데 중국하고는 좀 달라요. 중국은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 펀더멘털한 얘기가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그 아주 큰 변화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예. 근데 이건 자본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은 그다음에 돈을 버는 거에 관한 거고 돈을 너무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막 폭락할 정도로 그런 이슈는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딱 나쁜 뉴스가 나오면 막 급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팬데믹이 생겼을 때 막 사람들은 막 전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냉정하게 되면요 이럴 때가 또 바잉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투자 기회가 왔구나. 네. 그러면 대표님은 카카오나 네이버의 뭐 반독점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이 큰 뭐 펀더멘털을 흔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봐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생겨요. 네이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마존도 계속 이런 이슈 있죠. 구글도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회사가 커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털 보면 이 회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근데 펀더멘털이 정말 그렇게 나쁠까?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런 걱정으로 급락하는 상황은 오히려 사는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회사가 10조라는 돈을 갖다 잃어버릴 정도로 큰 이슈가.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제 경험으로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안 좋다고 막 난리를 칠 때 그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참 이게 우리 뭐라죠? 조속간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말 있잖아요. 이뭐 좋은 말로 변동성이기도 하지만 참 이게 한 달 전만 아니 한 달도 아니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막 더할 나위 없이 막 좋은 맞아요. 주식으로 그럼요. 막 이러다가 하루 아침에 또 그렇죠.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이 많지만 나는 그런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나는 똑같은 투자 철학, 나는 그 현명한 투자, 그게 부안해동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정말로 이 정부가 하는 규제 때문에 카카오라는 회사가 경쟁력을 정말로 잃어버릴까? 이게 경쟁력의 이슈가 아니고 규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규제 때문에 회사가 돈을 못 벌까? 이 정도까지도 큰 문제가 생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금 이제 어차피 세상이 뭐 4차 산업 시대니 뭐니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 뭐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요. 한국도 뭐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그렇게 부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은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240조 투자 이야기 나왔지만 매번 그렇게 위험에 투자를 하고 뭐 이게 반복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근데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안 좋은 면이라고 굳이 따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못 들어오죠. 240조를 쓸 수 있는 회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삼성전자는 번 거 갖고 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반도체가 그랬죠. 반도체를 막 무식할 정도로 막 투자하니까 다른 데에서 이미 야 저기 가다가 나 잘못 죽겠다. 그래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투자하는 이유는 더 이상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면이죠. 보통 우리 그 뭐죠? 그 워렌 버핏이 뭐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한 것일 수 있다. 대규모 그럼요. 투자. 그럼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얼마나 이 회사가 그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냐, 그 엔트리 베리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으냐 낮으냐인데 진입 장벽을 계속 높이는 거죠, 회사는. 들어오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또 240조를 투자했을 때 그만큼 돈을 버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 투자는 그래서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X, Y가 아니고 그 계속 그 회사는 그 전략을 세우고 또 승자가 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투자가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렵다 나보다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회사의 전략을 보고 내가 봤을 때 이 회사 전략은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파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뉴스에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메리츠 자산운용에 그 20세 이하 장기 투자자를 겨냥해서 운용하는 그 메리츠 주니어 펀드 이게 이제 정말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그 펀드잖아요. 네네네. 정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는 뭐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존니 대표님은 이것을 그렇게 카카오가 삼성전자 있죠?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다른 탑 10이 아닐까. 탑 10이 아니고. 있죠. 예.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담겨 있나요? 있죠. 네. 네. 그런 안 보여서 그냥 탑10이 없어서 안 보였나 보죠. 예, 왜 없냐. 그러니까 이제 존니 대표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떠들고 그러면 있거든요. 우리 코리아 펀드도 없어야죠. 코리아 펀드 있죠. 사실 한국을 담는다고 하면 카카오와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니어 펀드는 이제 해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글로벌한 생각을 갖게 함이에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물론 벌겠죠.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알면 TSMC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같은 굉장히 경영진의 감동적인 스토리 또 창업 스토리 이런 거를 알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골고루 그런 회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탑10에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있죠. 한국 주식도 많이 있죠. 근데 지금 TSMC 말씀하셨는데 그 TSMC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잖아요.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보다 훨씬 그 2배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게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한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매출. 근데 뭐 D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클을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그걸 커머더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별화하기 힘든 구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밸류가 창출되는 데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켓 쉐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삼성이 지금 계속 그 TSMC를 캐치업하려고 지금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이제 반도체의 그 영역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잘했죠. 이제 메모리 쪽으로.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아주 코어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하겠다. 뭐 2050년인가 30년인가 뭐 TSMC를 따라잡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좀 무모한 도전으로 보는 그래서 오히려 좀 악재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TSMC가 앞서지만 그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조차도 TSMC가 훨씬 앞서가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추격할 수 있을까? 거기다 인텔이니 뭐니 막 들어오고 미국 정부는 또 미국 회사를 키워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의 재미난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근데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 투자가 입장에서 그거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 같은 경우는 TSMC도 갖고 있고 삼성전자도 갖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삼성전자만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이 반도체를 전부
독차지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일본 기업하고는 거의 그 격차가 크죠. 일본 한국이 그러니까 삼성이 훨씬 더 앞섰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는 정말 삼성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일본을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함부로 어려울 거다 아니면 쉬울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결국은 이게 누가 더 현명하냐,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은 엔지니어를 보호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경영진의 퀄리티가 누가 더 우수하냐 그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 되기를 뭐 응원은 할 수 있으나 예상은 할 수 없으니 양쪽 주식을 그럼요. 같이 보유하는 그러니까 전략이 오히려 재미나죠. 필요하다. 예, 그쪽에 그렇죠. 비전을 갖는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니어 펀드 같은 경우 삼성도 있고 TSMC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객관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TSMC는 왜 그런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 왜 그렇게 마켓 쉐어를 많이 가져갈까? 삼성은 왜 그럴까? 그러면 삼성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우리 아이들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게 공론화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똑똑해지죠. 계속해서 대표님 그 주니어 펀드 뭐 지금 네. 이야기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처음에 우리 한 3년 전인가 할 때는 참 반응이 싸늘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죠. 지금 주니어 펀드 같은 경우는 제 목표가 1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넥스트 빌리언웨어 클럽. 그래서 뭐 태어난 아이들 뭐 5살, 10살 다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가입하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런 것도 제가 건의를 해요. 우리 펀드를 가입할 때 그 어른들은 그냥 핸드폰에 주민등록증만 사진 찍으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야 돼요. 그렇죠. 대면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계속 제가 건의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은 훨씬 더 그게 확산이 될 텐데 우리 특히 사교육비를 펀드로 바꿔라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펀드 사주기. 그래서 벌써 2만 3천 명 와서 가입한 게 2만 3천 명이에요. 그거 엄청난 성인데. 네, 한 2,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 큰 돈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투자라는 거에 즐거움을 가르쳐 주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구경수만 잘해라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끊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끊어야 되고, 아까 TSMC나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와 TSMC의 그런 경쟁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연관 산업들이 있어요. 고기가 잘 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면 또 이거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그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들을 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자기네가 스스로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다 사는 거예요. M&A.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플 아이폰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애플이 발견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조그만 기업이 그거를 발굴한 걸 산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크게 간직하는 게 절대 유리하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계속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700조, 800조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 회사들을 다 끌어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이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에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각 나라의 주식에 대한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생태계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녀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삼성전자 이렇게 돼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잘 되려고 노력하는 거에도 베팅하고 잘 안 됐을 때도 대비해서 그렇죠. 이렇게도 그러니까 한다. 분산 투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이가 알 수 있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학생이 제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여자 아이인데 그 댓글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뭐 TSMC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하여튼 근데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을 아침마다 꼭 밥상 앉혀놓고 교육했다는 얘기가 문득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래서 그 다른 민족에 비해서 부를 창출한 이유가 저녁을 꼭 같이 먹어요. 저녁을. 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아이를 어른 취급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넌 몰라도 돼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른 취급하고 아빠는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아빠는 삼성전자 좋아하는데 너는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가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되고 그 기업을 알게 되고 또 상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그 경제적으로 윤택할 확률이 한 100배, 1000배가 되죠. 알겠습니다.